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회사 대표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2020년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되었다니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이 좀 아쉽지만 어릴 때는 반대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바랬죠. 어린 시절에 생일이 빨리 와서 수업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랬습니다. 어릴 적에는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 친구에게 한복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외동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가족들에게 예쁨을 독차지하며 자라왔어요. 형제 없이 자라다 보니 외롭게 자랐을 것 같지만 우리 집은 골목마다 친구들이 놀고 있고 옆집에도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딱히 외로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형제자매가 없어서 받을 돈을 모두 저가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업도 비슷했어요. 학원에 가서 과외도 받고 국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항상 성적이 뛰어나서 5등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다른 사업에 도전하여 실패하셔서 가족들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하셔야 했고 저와 어머니는 여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학교에 다니게 되고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입학 연합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나는 입학식 날 학생대표로 단상에 올라가 학생대표로 입학선서를 하게 되었고 학급에서는 자연스럽게 임시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학식 다음 날 내가 임시반장이 된 것으로 인해 반이 시끄러워졌어요. 같은 반 학생 중에는 학부모가 치맛바람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아침 조회 시간에 반으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임시반장이 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선생님,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인사를 드리러 와서 성의를 표현했는데 우리 아들이 임시반장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보통 임시반장을 하는 아이가 밤에 판장이 되는 법인데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처음의 말과 다르다며 그 학생은 교장님이 눈여겨보는 아이라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니 꼭 혁재가 학교 생활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릴 찾아온 여성의 아들 혁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혁재는 꽤 부유한 집 아들이었어요. 같은 학교 출신 친구들은 혁재네 집에서 자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며 혁재의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학 첫날 나타난 나로 인해 혁재의 고등학교 생활은 망가져 버린 거였죠. 그날부터 그 친구와의 긴 악연이 시작되었어요. 뭐 읽고 있어? 이딴 거 보고 공부가 되냐? 그냥 쉬는 시간에 읽는 거야. 내가 왜 읽고 있는지, 공부에 도움이 되냐고 물었지. 너는 왜 읽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읽고 있는지 물었어. 너 공부 잘한다더니 한국어도 못 알아듣냐? 왜 이래? 모르겠지만 그만하고 책이나 돌려줘. 너 김태원 맞아? 우리 반 임시반장이고 학생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그랬잖아. 너한테 찍힌 거 아니야? 몇 일을 같이 지내봐야 나 찍히냐? 찍힌다는 게 무슨 뜻인데? 어이가 없네. 굴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질 거야. 처음에는 별거 없었지. 쉬는 시간에 제자리에서 친구들과 자주 놀러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건드렸고 수업 시간에는 유치한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던졌어요. 무시할 만한 것은 무시하고 말을 해야 할 사안은 직접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제 책상을 엉뚱한 곳에 두는 등의 짓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겠다 싶어서 학급 일지와 출석부를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미 혁진의 부모님에게 받은 촌지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혹시 나와 혁진이 싸운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문제들은 나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일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먹으며 좋은 데 산다는 말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데이라 NOI 덩벤 뮤안 비에트 뱅키행 한콱. 그러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 저에게 화가 났어요. 비겁한 변명을 듣다가 는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어요. 혁재를 무시하다가 반장 선거가 시작되었어요. 항상 반장을 맡아온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반장이 되길 원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반장이 되어 어머니를 웃게 하고 싶었죠. 성적도 우수하고 임시 반장을 맡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반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혁재가 반장이 되었어요. 혁재는 친구들의 표를 사서 선거를 이겼어요. 공부만 하는 이기적인 놈이 반장이 됐다며 친구들을 선동하기도 했죠. 어쨌든 정당하게 투표를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나는 부반장의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뻐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혁재라는 녀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반장의 업무는 대신 처리해야 했고 내가 성적 자랑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며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책을 숨기거나 공부 중인 책에 물을 부었고 다른 길이 있는데도 나를 시비 걸며 괴롭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그 정도가 계속 심해지자 결국 나는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큰 나는 박혁재를 때리며 승리했지만 그의 친구들에게 붙잡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나를 발견해 주었지만 혁재를 우선시했고 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다시 싸우게 되면 어머니를 위해 그저 혁재를 고민했을 뿐인데 마주치게 되는 선생님의 질문에 혼곤해야 했습니다. 왜 내 앞에 저만 혁재 문제로만 봐? 사람들은 알아야 하면 열심히 할 것이니까 스스로 뭐해? 오늘 혁재가 상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참는 게 좋겠다. 십자 다음에 혁재랑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두는 건 싫다. 교사학교에 불러와야겠다며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잘해야 어머니가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어머니를 학교에 부른다는 결정을 피로했지만 결국 혁재를 무시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혁재가 운명 쓰듯 다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친구들이 추천한 반장 자리를 찾으라고 문여석이 데려오지 않도록 조용히 준비했는데 그 녀석이 내게 다가오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김태원 날 무시해? 1년 동안 친구로 지냈잖아. 친구로 지내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저 2학년이니까 공부에 집중 중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을 들어봐. 그래서 그들은 노라이 새끼로 대해 여기는 것 같아. 그래. 무슨 문제집을 사용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나도 같이 공부 잘 하게 도와줄게. 맞다. 어디선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찢어 먹잖아. 그럼 그게 외워진다는 거야? 우리 태원이 좀 공부시켜줘야겠다. 어떻게 하든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게 되자 웃기게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학교에 등교할 때는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어. 몸에 생긴 상처와 고통은 금방 사라지니까. 혁재는 정신적으로도 괴롭혔어. 우리와 혁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셨던 2학년 담임 선생님은 반장인 혁재를 불러 표정이 어두운 나를 걱정한다고 하셨어. 제가 걱정이라니까요.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얘기하셨죠. 가장 들키길 싫어하는 걸 가장 나쁜 놈에게 들켜서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정신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어. 김태연, 너네 여관 달방에 있는 거야? 하루치 돈 주면 나도 거기 있어도 되냐? 아는 선배들이랑 거기서 술 좀 마시고 싶은데. 너희들도 방 필요하면 태원이 집으로 와. 거기 여관방이라 돈만 주면 잘 수 있어. 놀림의 정도가 너무 심한 혁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친구들은 홀로 남았어. 그러던 중 혁재에게 반감이 생겼어. 같이 내 곁을 지켜줬던 친구들이 생겨나더니 오히려 혁재가 점점 나를 괴롭히는데 앞장섰어. 야, 김태원, 도시락통 좀 가져다 봐. 검사 좀 하려는 거야.
그놈, 맨날 똑같은 도시락 싸는 거 보니까 의심이 가더라고. 내 예상이 맞았어. 보리밥, 김치, 멸치조림이지 혹시 김태현도 간첩 아닌지 의심했어. 이러다 혁재놈 덕분에 한 학교 전교생이 다 나의 가정 사정을 알게 될 것 같았어. 어느 순간 나는 한데없이 혼자 남겨져 있었어. 고향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는데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 혁재가 만들어낸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살려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골칫덩이가 돼버렸다. 몇몇은 내 곁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던 마지막 친구들마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 고등학교 시절 2년 동안 나는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도 끝이 있을 거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힘든 시기가 끝나니까 버티고 버텨야 했지. 그나저나 스스로를 다독일 때야 상황이 바뀌었어. 어떤 학대를 당하더라도 미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공부한 결과 장학금을 받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협재 양도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성적이 부족했죠. 학교 성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전국적인 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협재는 그 돈을 이용해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기부 입학 명목으로 체육 특기자로 선발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화가 나서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대학생이 되어서는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죠. 게다가 전혀 다른 학과에 속한 협재와 마주치는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 녀석은 의도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게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술을 대접하고 밥을 사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친목을 선호하는 그의 성품 덕분에 다른 학과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엔 역시 뻔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학창 시절 이야기를 얼버무렸죠. 그러나 나는 협재가 태원과 고등학교 친구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태원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었는데 정말 얼마나 지겹겠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녔는데. 그리고 사실 나는 태원이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녀석이 나를 많이 귀찮아할 거야. 그런데 태원이가 이렇게 얌전해도 얼마나 유쾌한 놈인지 알아? 시키는 거 다 아는 놈이야? 나는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 밤새 벽장에 가둬놓고 우리를 웃겨서 꺼내준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개그맨들 다 따라하는 거 있지. 아, 진짜 잘 따라해. 완전 똑같이. 야, 태원아, 너 그때 했던 개그맨 흉내 좀 내봐. 또 어디 가둬놓고 꺼내준다고 해야 할까? 녀석은 나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퍼뜨렸고 어쩔 때는 우리 가정 형편까지 얘기했어. 야, 태원아, 너희 아버지 이제 돌아왔어. 내 아버지 몇 년째 전국을 돌아다닌 거 알아? 나는 태원이의 아버지가 도망 다닌다고 해서 처음에는 간첩인 줄 알았어. 태원이가 아버지 정체를 꽁꽁 숨기길래 근데 알아보니까 빚 때문에 숨어 다니는 거라고 했어. 아니, 그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께 친구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거야. 우리 집이 돈 좀 있으니까 꼭 우리 집 형편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협재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서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혁재의 행동과 말에 일부 사람들은 혁재를 싫어하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혁재를 어림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혁재는 이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학교 동료들의 반응에 대해 마음이 아팠고 혁재를 막을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혁재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고정관념에 얽매여 홀로 다니던 중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후 혁재가 자퇴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혁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퇴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누군가 없다면 혁재가 없어도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편히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반 시절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친구가 없으며 여가 시간이 많아 취미로서 컴퓨터를 시작하였고 컴퓨터는 아직 보급되기 직전이라 컴퓨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편리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학교나 공공기관, 개인의 가정에서 번창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서인지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당시 정보가 부족했고 컴퓨터에 서툰 시절도 많았지만 하나씩 파고들며 학습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컴퓨터로 사업을 하게 될 줄 상상하지 못했지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사업으로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즐겁게 버텨냈습니다. 그 후 컴퓨터 사업은 다양한 분야로 번창하면서 저희 회사도 커지고 큰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보상받을 때가 왔다는 듯이 나날이 행복해지고 나이에 비해 빨리 성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나도록 20대 때 맨몸으로 시작한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가족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학업 문제 등등. 나에게 이것저것 힘주어 주신 다음으로 아주 자세한 가이드와 가르칠 퀄리티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들었던 이학가가 같은 이야기를 지원자와 함께 된 그분께서 듣기에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이 회사가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회의를 간직해온 제 회사. 이런 사람이 오면 더더욱 귀찮을 순 없네요. 젊음부터 펼친 행동과 똑똑함 그리고 과거를 통한 놀라운 추억이 지금의 그분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누군가 자기만의 고민과 힘든 일을 겪었지만 뉴페이스가 되게 가르치기 쉽지 않고 그 덕분에 여전히 그 회사가 만들어주신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도와야 하고 약자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조금 못했지만 늘 정직하게 살았고 제가 그런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존경한다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아버지는 박혁자 제자입니다. 그 지원자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내뱉은 순간 저는 내 앞에 앉은 사람이 그 녀석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떵떵거리며 잘 살던 집안이 망했는지 그 녀석의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자기 아버지의 본성은 모르는지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약자를 돕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럼 자네는 어쩌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거죠? 이 분야의 경험도 없는 것 같고 학교 다니면서 이쪽 공부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이 회사를 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제가 학력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접이 정말 간절해요. 부모님도 제 취업만 바라고 계시고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꼭 취직을 해야 해요. 그래도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정말 뼈를 묻겠습니다. 바른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 자네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 내가 혁진의 아들을 합격시켰지만 그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혁재 아들은 회사 아버지인 나를 찾아와 자기 아들이 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그 아들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어리버리한 그 아이는 일을 못했고 경험이 없다고 해도 단순 노동조차 잘하지 못했다. 내가 합격시킨 것에 대해 미안해했고 그 아이는 일을 안 하면서도 잔머리를 굴렀다. 너무 못해서 회사 물품을 정리하라 시켰지만 대충 세고 적어놓고는 안 한 것을 할 줄 알았다. 나는 창고 구석에 숨어 자는 걸 찾아냈고 결국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수밖에 없었어. 박장훈 사원, 너 정말 그런 건가? 저번에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속임수만 부리고 꾀를 부리고 게으르게 하니 재고 파악하라고 시켰더니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입을 엉망으로 했어. 제대로 했었어요. 그래, 대충 외관에 보이는 큰 상자만 세고 내부는 확인 안 했어. 아니, 아니다. 정말 끝났어. 너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내가 너가 안 하고 낮잠 자는 걸 봤는데도 농땡이 부리는 건가? 상자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말이야? 계속 이러다가 다른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야?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본 줄은 모르는 줄 아는데 끝까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그놈이 누가 봐도 혁재 녀석의 아들 같았어. 결국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는 걸 보며 난 그놈을 그냥 둘 수 없겠다 싶었어. 요령 부리느라 매번 일을 망치니까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봤어. 그런 직원을 고용한 내가 창피해야 했어. 결국 사장으로서 그 녀석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일해야 했어. 나는 엄마가 최저를 들어 나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혁재놈의 아들이 아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격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당한 것에 비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최저를 들어야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요? 그런데도 그 녀석은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몇 마디로 눈물을 보이는군요.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하고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견뎌야 했는데 머리카락 한 올에서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나는 혁준 놈이 남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아이에게만 퍽퍽하게 다루었겠구나 했습니다. 아비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가 몇 번 우렸을 때 참아주었든지 이젠 내 앞에서까지 툭툭 우고 우는 그 녀석이 짜증났습니다. 이러다가 내 속이 뒤집히기 전에 복수를 하나 했겠네요. 자네 정말 계속 이러려나? 큰 어른이 무엇을 잘했다고 우는 건 어찌 그렇게 울 것이냐. 그렇게 울고 싶으면 집에 가서 울기 바람. 지금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부모 앞에서 울어라. 일도 없이 이 정도 인내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배우겠나? 면접 날 모든 걸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너는 이젠 거짓말도 하는 건가? 사직서는 안 돼. 내가 잘 못했습니다. 나는 견디려 주겠다. 하지만 좀 있어서 계속.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직서를 쓰라고 말하자 그 아들 녀석은 퇴사만은 안 된다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의 해고가 쉬운 것도 아니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회사가 시끌벅적하더군요. 고함 소리도 들리고 누군가를 말리는 소리도 들려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혁재 녀석과 그 녀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녀석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던 참에 드디어 만난 거죠. 녀석의 아들은 혁재 뒤에 숨어 있었고 혁재 녀석은 저희 회사 직원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보아하니 며칠 전 나와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장인 저에게 그 일을 문제 삼고 화를 내려고 온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한 사장에 의해 화를 내고 있는 녀석을 보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육과 마주칠 때마다 느꼈던 떨림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약간 다르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흥분과 쾌감이 더 앞섰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혁재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손목시계를 벗고 다시 찼어. 그런 다음 사무실 밖으로 나가 1층으로 내려갔어. 1층에 내려가니 회사 사람들이 혁재와의 논쟁을 말리고 있었어. 내 아들이 여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 없이는 회사에 못 가겠다고 해서 같이 좀 가자는 건데 아까 다른 말이었잖아. 아니, 사장님 사무실로 가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아들은 회사 직원인데 아버지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들어가요? 아들만 들어가고 돌아가세요. 더 시끄러워지면 전도 골치 아픕니다. 아니, 내 아들이 사장님에게 괴롭힘을 받아 혼자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온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혼자 회사에 들어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으면 당신이 책임진다. 돌아가세요. 우리 회사 사장님도 아니시잖아.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도 생각해? 신입사원이 잘못하는 건 당연하지. 처음 하는 일이고 생소한 환경이니까. 신입사원이 일 못한다면 어떻게 잘하겠어? 경력적이지만 대리도 아닌데 회사 사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감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죠. 게다가 몇 일 전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장이라는 놈이 신입사원에게 직접 퇴사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우리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누가 사장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한테 퇴사를 요구하나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겠어요. 아니면 그 놈의 사장을 부르고 단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당신의 사장이 딱 그런 사람이라고요. 회사 1층으로 내려갈 때 혁재 씨만 조용히 밖으로 불러올게요. 금방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동안 겪은 일들에 대한 화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끄럽게 만들길 바란다면 처음부터 더 심하게 혁재 씨를 괴롭히겠죠. 하지만 혁재 씨와 사원 사이에 있던 대화를 들어보니 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이를 소홀히 하고 농땡이만 치는 혁재 씨는 제게 괴롭히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혁진 씨는 정의롭다 생각하여 행동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1층에서 공개적으로 분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나는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해야 했지만 지금은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때니까요. 게다가 가해자인 혁재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녀석의 아들에게도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가로지르며 혁재의 신랑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 찾아갔습니다. 혁재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 만난 회사 직원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어쨌든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제가 오해가 있어서 시끄러워진 것이었다며 금방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격정지게 풀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해결해야 했고, 혁재와 실랑이 하는 직원은